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병법사 제165부 웅정필과 왕화정 엇갈린 결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1621년 3월 요양과 심양이 후금군에게 함락됨에 따라서 명은 요동에 대한 패권을 이제 완전히 상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동 수복을 위해서 다시 또 작전을 짜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경질시켰던 웅정필을 다시금 요동 경략으로 재임명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당시 명예 조정에서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 누구였냐? 몇 번 설명드렸지만 바로 이때 당시 내시 두목이었던 위충현, 위충현을 따르는 엄당이었어요. 이 엄당의 엄자가 고자 엄자인데 쉽게 말해서 고자당이죠. 다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엄당이라고 해가지고 다 환관만 있었던 게 아니라 환관을 추종하는 관료 세력까지 다 포괄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대응했던 것이 청류파, 독림당이라고 불렀죠. 근데 사실 뭐 이제 계속 들으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독림당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게 다 정상적이진 않았어요. 여기도 알고 오면 이제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현 시점에서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엄당이고 지금 또 크게 사고치는 것도 역시 엄당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저 초상화가 위충현의 초상화인데 사실 저는 후대에 그린 그림이긴 해요.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건 뭐냐면 위충현이 분명히 환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관의 복장이 아니라 관리의 조복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당시 위충현이 얼마나 위세가 등등했나를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엄당은 독림당 계열로 있었던 웅정필이 이제 독림당 라인이었는데 요 라인이었던 웅정필이 다시 요동 경략에 복직을 한다. 이걸 좀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웅정필을 자른 게 자기들인데 얘를 다시 복직을 시켜버리면은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엄당 측에서는 자신 라인이었던 왕화정이라는 인물을 요동 순무로 임명을 해서 웅정필을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맡기게 되죠. 다시 요동 경략으로 복직한 웅정필. 어떠한 이제 책략을 내놓게 되냐. 일명 삼방 포치책이라는 것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세 가지를 이제 기준을 잡고서 이런 식으로 하면 요동이 수복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웅정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난번하고 똑같은 레퍼토리를 제시를 해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공격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다. 지금은 철저하게 수비로 일관해야 된다. 그래서 당분간 수비를 굳건히 하면서 대후금 전선을 보강을 하자. 이거는 뭐 지난번하고 똑같은 거고 이게 3방 중에서 첫 번째 방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수비로 일관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전선이 고착이 되면은 모루와 망치 전술이에요. 그래서 요하강 일대에서 수비선을 붙여가지고 적의 공격을 막아낸 다음에 망치머리를 준비하자 이거죠. 그 망치머리가 크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가 뭐였냐? 짧은 망치입니다. 뿅망치인데 바로 산동 일대에서 수군을 발진시켜가지고 요동 지역의 해안가를 치면서 후금의 배후를 공략하자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는 긴 망치예요. 그게 뭐냐면은 오랜 우방인 조선한테 지원을 요청하자 이거죠. 그래서 조선이 꾸준하게 후금을 압박만 해줘도 후금의 전력은 분산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다가 우리 수군이 계속해서 후금의 해안가를 갖다 공격을 해 들어가면은 후금이 정신을 못 차리게 될 거다. 그렇게 해서 충분히 힘을 키운 다음에 역전 카운터를 날리면 우리가 요동을 수복할 수 있고 후금도 굴복을 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 바로 삼방 포치책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웅정필이 제시했던 전략,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아주 효율적이에요. 무엇보다도 당시 명이 처했던 상황에 그야말로 꼭 들어맞았던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새롭게 요동순무에 임명된 왕화정은 여기서 이제 태클을 겁니다. 왜냐면 왕화정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기왕 자기가 이제 요동순무로 임명이 됐는데 자기는 엄랑 라인이고 나름 이제 지시를 받은 게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웅정필을 견제를 해라. 그래서 이 지시를 충실히 이행할 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자기가 주도권을 잡아가지고 요동을 수복할 수 있다면은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자신이 받을 수 있고 그럼 내가 이거 뭐 벼락 출세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공명심에 마구마구 불타오르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웅정필은 선수비 후 공격 이 패턴을 주장했던 반면에 왕화정은 오로지 파상 공세만이 승리를 거머쥘 수 있다라고 반론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무슨 소리냐? 지금 먼저 과감하게 밀어붙여야지 이럴 때일수록 움츠려들면 안 된다.
더 과감하게 밀어붙여야 된다라고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왕화정이 과감한 공세를 주장한 것에는 그냥 아주 근거 없이 이런 말을 했던 건 아니고 나름대로는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그 믿는 구석이 뭐였냐? 왕화정은 뭐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과거에 무순이 함락될 당시 후금에 투항했던 이영방이라는 인물이 있었죠. 그 이영방하고 접선을 해가지고 자신이 내통을 약속받아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영방한테 약속을 받아냈으니까 분명히 중간에 내통을 할 거다. 그러면 후금을 내부로부터 무너뜨릴 수 있지 않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요동의 한인들이 조선의 가도 일대에 주둔하면서 그게 이제 1621년 대략 한 7월 무렵부터 슬슬 가도를 결집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거 지역인 사람이 바로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모문용이죠. 그래서 이 모문용에게 후금의 배후를 철하라고 한다면은 후금은 순식간에 교란이 하지 않겠냐.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조선에다가도 지원을 요청을 하자. 근데 다만 왕화정은 조선보다는 모문영이 기대를 좀 더 걸었던 모양이에요. 웅정필은 모문영보다 조선에 좀 더 기대를 걸었고 서로 기대를 걸었던 방향이 좀 살짝 달랐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왕화정이 기대를 걸었던 것은 약간 좀 불안한 구석이 있는 그런 카드들이에요. 물론 이게 제대로만 작동하면은 대박 로또인데 자기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쪽박을 찰 수 있는 카드들이라는 거죠. 이영방이 내통. 이거 변심하면 이것도 말짱 꽝이죠. 모문용이 후방 교란. 물론 조선보다는 같은 명 사람이니까 모문용이 더 믿을만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모문용의 행정을 놓고 보면은 차라리 조선 조정에다가 요청을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뻔했죠. 아무튼 당시 이제 왕화정이 조선 조정에다가도 요청을 하기는 하는데 그 내용이 실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왕순무에 여기서 말하는 왕순무가 요동순무 왕화정이죠. 자문에 큰소리 치기를 황제가 크게 놓아여 여러 장수들이 모두 모여 거사할 날을 약속하였다. 다시금 귀국의 군사들이 돛을 달고 강 위로 나와 앞뒤에 벌려서서 우리를 도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조선의 지원을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왕화정의 그런 심리가 또 여기에도 잘 묻어나 있어요. 황제가 크게 놓아요. 여기서 이 황제가 크게 놓아요라고 돼 있는데 당시 황제가 천계제고 천계제가 뭐 했던 사람이냐면은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목공 일만 했던 사람이에요. 천계제가 노하긴 뭘 노해요. 그냥 이런 식으로 겁주는 거죠. 지금 황제의 운명이다. 이거 빨랑 해야 된다. 그래서 뭔가 지금 왕화정의 성급한 마인드가 묻어나와 있는 그런 문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광해군 이런 거 감은 참 잘 잡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제 하냐면은 신하들하고 잘 이제 모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적어요. 지금 우리 조선이 사로 패전 이후에 아직 회복이 덜 됐기 때문에 당장은 힘듭니다. 조금만 더 시를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면서 약간 좀 질질 끄는 모양새를 보여주게 되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건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광해군이 다 잘못한 건 아니고 이런 대처들은 나름 나쁘지 않게 하긴 했어요. 거기다가 왕화정의 허풍이 얼마나 심했냐면은 이게 또 어디서 들었는지는 몰라도 몽골이 무려 40만 대군을 동원해서 명을 돕겠다라는 그런 약조를 해왔다. 이런 걸 또 들먹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왕화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영방이 내통하기로 했다는 거, 모문용이 배후를 칠 거라는 거, 그 다음에 몽골이 40만 대군을 동원해서 우리를 도와줄 거라는 거. 그러면은 이거 우리가 치기만 하면은 게임 끝나는 거 아니냐? 왜 이걸 가지고서 머뭇거리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거죠. 이처럼 웅정필과 왕화정이 요동수복 전략을 두고서 대립을 하자 당시 이제 병부상서 국방부 장관이었죠. 장항명은 이런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빨리 요동을 탈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쪽에 손을 들어주기 마련이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본인은 이거 빨랑 끝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조급함 때문에 결국 누구한테 손을 들어주게 되냐면은 왕화정의 편을 들어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치 옛날에 진시 황제가 전국 시대를 통일하는 전쟁을 했을 때 초를 치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왕전이라는 장군은 60만의 병력이 필요하다. 이신이라는 장군은 20만이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때 진시 황제도 처음에는 이신의 편을 들어줬어요. 왜냐하면 적은 병력으로 효율적으로 빨리 끝낼 수 있다고 주장을 하니까 결과는 대참패였죠. 그래서 때로는 충분히 시간을 두고서 좀 돌아갈 필요도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명예 조정도 굉장히 조급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결국 왕화정의 편을 들어주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따라서 요동수복 작전에서는 상관인 웅정필보다 한 직급 아래인 왕화정에게
더 많은 병력과 물자가 집중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략이 위고 승무가 그 아래인 건데 마치 신리미일처럼 그렇게 이제 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본래는 웅정필이 주도권을 쥐고서 웅정필이 제안한 작전대로 흘러가야지 정상인 상황인데 왕하정 자체가 엄당 라인인데다가 본인이 지금 당장 치면은 이길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을 하니까 결국에는 왕하정한테 모든 병력과 물자가 집중이 되고 이곳에 지원이 계속 쏟아지게 되면서 결국 사실상 요동수복 작전의 전반에 대한 통제권은 왕하정이 거머쥐게 되었다는 겁니다. 1622년 정월 무렵 요동순무 왕하정은 자신의 계획이 성공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과감하게 6만의 병력을 이끌고 요하 일대 광령으로 진출을 하게 되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 웅정필은 터무니없는 작전이라면서 강력하게 반대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6만 명 가지고서 어떻게 후금을 이기겠다고 하냐. 예전에 사로 참패 때도 조선군까지 동원해가지고 그래도 거의 10만 가까이는 동원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벽하게 박살이 났다. 근데 그때보다도 적은 병력으로 어떻게 보면 그때보다도 질도 더 안 좋은 상태에서 이거 이렇게 선조 공격 가는 것은 절대 좋은 전략이 아니다 하면서 반대를 했지만 결국 왕하정은 이 반대를 갖다 무릅쓰고서 출치는 고집하게 되죠. 오히려 왕하정은 그렇게 맞받아치는 거예요. 내가 이 내통 약속 받은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몽골로부터 지원받기로 한 거, 이런 것들을 토대로 딱 보면은 6만이면은 완전 떡을 친다. 그런데 웅정필 당신은 뭘 그렇게 겁을 내냐? 겁쟁이님은 뒤에 앉아서 계시고 내가 가가지고 깔끔하게 끝내고 올 테니까 구경이나 하셔.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죠. 결국 왕하정은 엄당이 지원을 받아서 웅정필을 따돌리고 자신의 뜻대로 광령으로 진출해서 후금과의 일전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켜본 후금의 칸 누라치. 사실 누라치 입장에서 제일 피곤한 게 뭐냐면은 만약에 명이 요하를 방어선으로 삼아가지고 거기서 두더지처럼 수비를 하면 어떻게 하나, 새로운 요새지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수비 일관으로 가면 어떻게 하나, 이게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명의 주력 부대가 요하까지 나와가지고 여기에 방어선을 펼친다기보다는 여기를 거점으로 삼아서 강을 건너서 아예 그냥 후금 쪽으로 쳐들어올 기세를 하는 거예요. 즉 방어선을 보강하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공격 중심의 행동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감지를 하게 되죠. 누라치는 당연히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야말로 다시 한번 명의 주력 부대를 소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을 내리면서 즉각 출전을 하게 됐다는 거죠. 자, 누라치가 이제 정월이니까 겨울쯤에 출전했겠죠. 그리고 겨울이다 보니까 요하강이 당연히 얼어붙었어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가 압록강, 청천강이 완벽한 방어선이 못 됐어요. 여기가 겨울만 되면 얼어붙거든요. 그나마 대동강쯤 가면은 얼었다 녹았다 뭐 얼었다 녹았다 그렇기는 하는데 요하강 같은 경우 당연히 얼었겠죠. 그러니 후금 군대가 이렇다 할 도하 장비 없이 그냥 바로 강을 건너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금의 막강한 기병 부대가 얼어붙은 요하강을 건너서 명의 전초기지를 순식간에 초토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명의 전초기지였던 서평이 먼저 이제 아작이 나버리니까 이때 이제 장수도 전사하고 무려 3,000명의 병력이 전몰을 당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왕하정, 즉각 선득공이라는 장수한테 3만의 병력을 줘서 서평을 구원하도록 하죠. 물론 구원도 목적이긴 하지만 이 서평 일대에서 후금을 아작을 내가지고 그 기세를 몰아서 계속 밀어붙이겠다라는 그런 이제 심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쩌면 이때 왕하정이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죠. 안에서 이영방이 내통하기로 했으니까 후금 군대를 이쪽으로 보내준 거 아닐까. 그래서 일종의 이제 후금 군대가 우리한테 있어서는 유인 작전에 걸려든 게 아닐까. 또 본인은 이런 착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애초에 명군은 연이은 패전으로 사기가 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진짜 강성했던 정예 병력들은 사실은 사루 전투 이후에 거의 다 아작이 난 상황이었고, 그나마 또 이제 웅정필이 다시 심혈을 기울여서 양성했던 병력들도 지난번 요동이 함락됐을 때 송두리째 박살이 났죠. 그래서 이제 갓 징집한 신병들 위주로 부대가 짜여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기가 그렇게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대부분 전투를 시작하기도 전에 전의를 상실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심지어 장수인 선덕공부터가 상태가 별로 안 좋았다는 건데 이 선덕공이 여기서 이제 추태를 부려요. 후금의 선봉대를 보자마자 겁을 집어먹고 냅다 도망을 쳐버려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명군은 지금 현재 대장부터 도망을 가기 시작하니까 부하들도 결국 싸워보지도 못한 채 다 막 이제 걸음아 나서려고 하고 도망치는 대참사가 발생을 하게 됐다는 거죠. 광령으로 돌아온 선두공은 여기서 또 이제 어떤 행동을 하냐? 성내를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소리치냐면 이렇게 소리쳐요. 지금 우리 명군이 대패를 했고 잠시 후면은 후금의 군대가 이 광령성 안으로 들이닥칠 것이다. 그럼 모두가 다 어육이 될 판이니까 빨랑 도망쳐라 하면서 이렇게 막 큰 소리를 떠들고 다녔다는 거죠. 선덕공의 이러한 행동에 광령성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리고 왕화정은 이때 상으로 보고 있다가 이 설안을 딱 접하게 돼요. 그리고 이때 왕화정은 본인 스스로가 어떤 판단을 내려가지고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될지를 전혀 갈피를 못 잡고 있었다는 거죠. 어버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부장들이 이거 게임 터졌다. 이대로 있다가는 진짜 몰살당하겠다. 해가지고 재빨리 왕화정을 말에 태워서 성 밖으로 탈출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사령관이 성 밖으로 도망을 갔으니 광령성은 순식간에 붕괴되고 말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후금군은 광령성을 사실상 무혈로 입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모든 설안의 주범이었던 트롤킹 내부 총질러 선득공은 유유히 후금 측에 투항을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일설에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선득공이 아예 애초부터 이영방이 내통을 하게 아니라 선득공이 이영방 쪽에 설득에 넘어가서 그쪽 공작에 넘어가서 후금하고 내통을 해서 벌였던 일들이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결국 이 광령이 성두리치에 함락이 되도록 왕화정이 그토록 호언장담했던 이영방이 내통도 없었고 모문령의 교란도 없었고 40만 몽골 대군의 참전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조선도 그냥 관망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조선이 관망했던 게 다행이죠. 괜히 여기서 참전했다가는 진짜 아작이 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 자체는 광해군이 감을 잘 잡아가지고 대처를 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차라리 뭐 사르후 때는 좀 적극적으로 참전을 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이제 아쉬움이 드는 상황이라도 됐는데 이거는 조선이 들어가가지고 뭘 해도 안 돼요. 이미 이제 완전히 처음부터 어긋나는 싸움이었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거는 발을 안 담그는 게 훨씬 나은 상황이죠. 아무튼 왕화정은 완벽하게 거짓골이 돼가지고 산해관 방면으로 도주를 해왔고 산해관 일대에 주둔하고 있던 웅정필은 이 광경을 바라보고 멘탈이 붕괴되는 걸 느끼게 되죠. 아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구나. 웅정필은 왕화정한테 이렇게 다그칩니다. 아니 당신 말이야 6만 명만 있으면은 후금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더니 아니 이 꼴이 됐으니 나중에 이거 뒷감당을 어떻게 할 거냐 하면서 다그쳤고 왕화정도 별로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고개만 푹 숙였다라고 하죠.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이죠.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과 20여일 만에 명군은 그야말로 깨끗하게 참패를 당했고 한동안 요동수복은 고사하고 요서 일대도 이제 위험해졌고 이제는 산해관 수비에만 집중을 해도 벅찬 그런 참담한 지경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결국 명의 조정은 패전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웅정필과 왕화정을 체포해서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의 내용이 실록에다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써 있죠. 감군이 말하기를 웅경략은 신문을 받고 있고 왕순문은 대지하고 있으나 광령을 잘못 지킨 것은 오로지 장관들이 적을 가벼이 여기고 출전하는데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이때 성급하게 출전해서 싸우면 안 되는 거였는데 왕화정이 너무 성급하게 나와서 출전을 하는 바람에 이런 식으로 명군이 대참패를 했다라는 부분을 명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알 사람들은 알았다는 건데 참 그래요. 왕화정이 그 허풍을 믿고서 엄당층이 강력하게 밀어붙이게 되면서 결국 이러한 참극이 발생을 하게 됐다는 거죠. 물론 이 패전의 책임은 다들 뭐 아시겠지만 왕화정의 책임이죠. 엄밀히 말하면은. 그래서 웅정필은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된 건데요. 상관이라 가지고 연좌가 돼서 자기들이 이제 처벌을 받는 거지. 엄밀히 말하면 잘못은 왕화정이 했잖아요. 실제로 실권도 다 왕화정한테 밀어줘 버렸고. 하지만 여기서 참 세상에 더러운 이치가 또 나오는 거죠. 왕화정은 위충현과 엄당 측의 지원을 받고 있었고 그쪽 라인을 타고 있었죠. 그리고 여기가 현재 실세잖아요. 그래서 왕화정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라는 거예요. 당연하게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지고서 대신 죽어야 될 칼바지가 필요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결국 웅정필이죠. 약간 좀 시간이 지나서 땅이 이제 갇혀 있다가 1625년 무렵에 결국 웅정필은
왕화정이 저지른 모든 잘못을 뒤집어 쓰고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웅정필의 목은 변방 9개소의 조리돌림을 당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막상 사고를 쳤던 왕화정은 살아남고 이거를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던 그동안 이제 하드캐리를 해보려고 정말 노력했던 웅정필은 이렇게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웅정필의 죽음을 놓고 보면요. 뭔가 참 안타깝기도 하면서 세상의 이치라는 게 또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득은 실이고 실은 곧 득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적을 이기면 원수가 계속 늘어나게 되고 공을 세우면 세울수록 주변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는 것이 세상의 기본 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면은 원한 관계가 계속 늘어나기 마련이고 공을 세우면 세울수록 죄를 뒤집어 쓸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죠. 따라서 원한이 깊지 않다는 것은 직무를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이고 죄가 크지 않은 것은 공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웅정필은 일을 열심히 한 죄로 이렇게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웅정필이 죽고 난 다음에 그러면 명칭에서는 다시 또 방어선을 보강할 새로운 사령관을 임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뒤로 미루도록 하고요. 조선 쪽으로 넘어가서 당시 조선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정변, 반정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것이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조 반정이죠. 과연 인조 반정을 통해서 새롭게 들어선 인조 정권은 어떠한 국방 전략을 가지고 있었나?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